네,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수요일 18일에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먼저 그 지난 금요일 회의였나요? 어떻게 그 논의가 좀 됐었는지 공개가 됐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현정 논설위원님. 지금 이게 이제 18일 열리는 회의가 세 번째 회의거든요. 세 번째인가요? 그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이제 각 지금 참여하고 있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뭐 이제 그다음 변협, 그다음에 이제 여야 이런 데서 이제 각자 후보군들을 가지고 오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회의 때 이제 후보군들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후보군은 10명으로 그렇습니다. 돼 있죠. 제시를 했는데 예. 그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어떤 그 인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좀 없다. 누군지 잘 모르겠다. 정보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라는 예. 의견과 함께 또 일부 추천위원들은 여야가 추천한 사람들은 좀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네. 변협이라든지 법원 행정 이쪽에서 제시한 사람들만 가지고 논의하자. 뭐 이런 또 안도 제출했었고요. 예. 그러다가 사실은 논의를 하다가 결국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다. 개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의견이 지난 회의 때 부각이 되면서 다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런 부분을 이제 회의를 하겠는데 아마 이제 여당에서는 이게 마지노선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뭐 더 논의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아마 여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계속 끌어질 경우에 고의적인 이제 지연 전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추가적인 입법을 하기로 이제 한 상황이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에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었는데 그 특별관 임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문제라든지 어쨌거나 좀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맞부딪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뭐 2명 압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번 2차 회의 때도 보면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2차 회의 때 후보군이 좀 추려지는 분위기로 갔다고 해요. 맨 처음에는. 근데 회의가 거의 끝날 때쯤에 추가 자료 요청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료 요청을 미리 좀 했으면은 그것까지 논의하면서 후보군을 추리는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요청이 들어와서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국민의힘 쪽의 추천위원들의 목적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18일 회의도 잘 안 되고 결국에는 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야당한테 있는 비토권을 좀 없애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빨리 공수처를 출범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지연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연 작전을 펼 때 민주당 쪽의 어떤 쪽은 법을 개정해서 그냥 직접 뽑을 수 있게끔 바꾸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연내 그렇죠. 출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게 이게 어려운 변수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여당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를 이낙연 대표가 지금 아주 세게 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하면 이제 본인이 어떤 정책 성과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같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어떤 면에서 이제 선거가 임박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여당 단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어떤 정당성 자체를 상당히 훼손시키겠다 이런 이제 전략인 것 같고 아마 이제 그런 측면을 보자면 뭐 이번 주 회의에서 합의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계속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들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의 말미에 뭐 자료를 추가 요청한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늦추는 작전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마냥 언제까지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특히 이제 연말 이제 정기국회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연말 정기국회까지는 아마 여당도 뭔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문제는 이거를 결단을 해서 법을 통과시키자니 자칫 이게 지금 공정성 논란 출범부터 있을 것 같고 사실 여당으로부터 뭔가 추가적인 것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물밑 협상을 통해서 특별감찰관 제도 또 국정조사 문제라든지 뭐 등등 이러한 것들 가지고 좀 정치적인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타협 가능성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정우 기자는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오늘 최고예산 발언을 보면은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혹시라도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말은 이 18일 회의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고요. 백혜련 이 법사위 이 여당 간사 얘기를 좀 들어봐도 이번 3차 18일 회의를 보고 상황이 안 된다면 25일 법안 소위부터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25일에 법안 소위부터 밟아 나가면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까지 그 추진이 안 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게 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총선 때 그렇게 힘을 몰아줬는데 이게 우리가 공수처 출범 못 시키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부분도 걸려 있지만은 민주당 전체적으로 봐서도 공수처 출범이 4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20대 국회, 21대 국회 뭐가 다르냐. 네. 우리가 그럼 민주당한테 표 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연내 공수처 출범 민주당은 어떻게든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 시사구말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부터는 그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논란이 일고 뭐 진보 쪽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기자 먼저 좀 정리해 주세요, 이거.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난 12일에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할 수 있는 네. 그런 법률 검토를 지시를 내려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법무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서 법원의 공개 명령 시에만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네. 그러니까 절차적인 엄격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진화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도 오늘 뭐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동훈 방지법이라고 불려서 그런 네.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 방지법이 아니라 이렇게 고도화되는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나 이런 것들, 특히 조주빈의 엠번방 사건을 보면 이게 조주빈도 자신의 그 휴대전화를 못 풀게 암호를 얘기하지 않아서 수사 과정에서 좀 힘든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 물론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 때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좀 부각된 면이 있는데 이게 우리 수사 과정에서 또 어떤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그런 입장이고 아마 이런 법원의 영장,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나 다른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면서 네. 이런 휴대전화를 좀 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지 한동훈 검사 때문에 이걸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럼 그때 이야기하지 왜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오해받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 테러 방지법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과시킬 때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네네. 그때 왜 필리버스터 했냐면 정보기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강제로 개인의 서류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그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추미애 장관도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네. 즉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걸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뭐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냈지만 지금은 사실은 모든 정보가 이 휴대전화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연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어떤 알라노골 시대에 고문하는 거하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이 당사자는 자신의 불리할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방어권을 주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 지금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있어요. 그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한이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또 이것 자체가 형사법적으로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다 보장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결국 검찰의 능력이죠. 네. 당국의 능력입니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푸는 거는 과학수사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편한 방법인 그럼 추가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걸 안 가르쳐주면 뭐 징역을 얼마 더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정신에 맞는가? 네. 또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처음에 취임하면서 이야기했던 피해자 인권보호 뭐 이런 측면에서 맞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금 민변, 참여연대, 변협, 그다음 모든 법률 단체들이 다 안 된다라고 지금 성명을 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자가당착적인 법이다. 저는 민주당도
빨리 이 법은 좀 손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게다가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미애 장관과 또 정성호 의원 간에 이 정성호 의원이 지금 국회 예결위원장 맡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좀 이야기가 좀 오갔다고 하는데 네. 정도껏 하라는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관련해서 네. 질의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꺼내 들면서 네. 서로 고성이 오갔는데 계속 공방이 이어지자 정성호 위원장이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고 질문을 듣고 답변해 달라. 그러면서 정도껏 하세요 좀 뭐 이렇게 추 장관을 강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장관 민주당 출신이고 정성호 의원도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추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정도껏 하세요라고 이렇게 제지한 것 자체가 좀 과하지 않았냐 뭐 이런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도 있었죠. 네네. 그래서 뭐 정성호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 뭐 추미애 장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개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대해서 공개 편지를 썼죠. 그렇습니다. 예. 좀 해명이랄까요? 그런 설명을 좀 하기도 했어요. 예. 그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그런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피곤하게 해서 민망하고 송구하다 이렇게 네. 사과를 하면서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자리가 바뀌면서 볼 때 우리 국회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인신공격하고 망신주기 이런 걸로 이어져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느라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네.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도 있었고 지금 그 야당과의 갈등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예결위에서도의 얘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좀 많이 피곤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피곤합니다. 그러세요? 매일 이걸 다루자니 사실 근데 보면 사실 이게 법무장관의 자리가 이제 법치를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또 엄중한 자리죠. 더군다나 지금 지난 이 국회에서의 이 모습은요. 그날 상황을 보면 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이 검찰국장을 예결위 소위에서 불러서 이 특활비 어떻게 쓰고 있냐라고 네. 물으니까 검찰국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지금 직원들끼리 뭐 나눠서 쓰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자 지금 그러면 지난번 이 대검의 특활비 그 감사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법무부에도 10억 있지 않냐. 근데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고 묻는데 질문도 끝나기 전에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막 반발하면서 아니 내가 질문도 안 끝났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래서 정성호 위원장이 질문 좀 듣고 하시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좀 그 이야기 나온 거 정도껏 하라고 좀 이 이야기 나온 거죠. 자, 그랬더니 지금 그 뭐 지지자들이 이 정성호 위원장을 굉장히 욕설과 비난을 많이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올리니까 지금 친애하는 동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공개 편지를 한 겁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장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8조에 보면. 예. 그건 뭐냐면 예전에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선거 개입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가 탄핵 소추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이 예결위원장을 그것도 뭐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인 페이스북에 동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당은 뭡니까? 그럼 동지가 아니고 적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장관으로서 예결위원장이라는 입법부의 예결위원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동지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상권분립이 어긋나는 것인데다가 그리고 본인도 국회에 있을 때 장관들 얼마나 다그쳤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해보고 나니까 이거 의원들 질문이 잘못됐더라. 좀 제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야기가 이거야말로 또 한 번의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 이상 사흘 연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그 민중대회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전국적인 집회 이거 갖고도 지금 또 한참 좀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에 대해서 비난도 있었고 또 각 당에서 여러 가지 다른 입장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은 방역 수칙 준수 당부하면서 일관적인 대응 원칙 강조하기도 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 집회 때와 비교해 보면서 이건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 듣겠습니다. 이현정 논설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10월 3일 날 그날 이제 뭐 이 광화문 쪽에 방송에서 가다가 뭐 검문도 뭐 수차례 다 오고 정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만큼 철저히 단속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99명 이하는 괜찮고 100명 안 된다라는 게 네. 굉장히 형식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동 끝나고 나면 또 뒤풀이도 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떤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그래서 이제 집회를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아시겠지만 10월 3일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지금 각 부처의 장관 등등 모두가 나서서 집회하지 말라고 경찰청도 12,000명에 달하는 전국에 있는 경찰들 다 서울로 불러올렸습니다. 차단박 다 설치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허용해 줬단 말이죠. 그 어떤 면에서 뭐 이게 1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실제 하루 확진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K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역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정책 중립성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국민 누구나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보수 집회는 만약에 오늘 보수 집회를 했는데 오늘 확진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럼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 문제를 보면 저는 이 방역 문제는 정말 여야를 넘어서서 네. 이 부분은 정부가 좀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줘야지만이 국민들이 좀 이게 신뢰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또 뭐 집회 바로 전에 무슨 하지 말라라는 또 대통령 메시지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우 기자는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네. 단계별로 그 밖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바뀌어가지고요. 100명 미만은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 8.15 때와 뭐 개천절 그 당시를 보면 광화문 그 광장 주변에 모여서 사실 서울시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그 장소에 그곳에 모였기 때문에 뭐 경찰이 계속해서 막고 차벽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하면서 예. 국회 앞에는 차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세균 총리 또 여당의 지도부 대변인 등등 계속해서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확진자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모든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집회 주최 측에서는 99명을 지키면서 방역수를 지키면서 했다고 하고요. 만약에 뭔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당시에 광화문이라는 지역 또 뭐 부각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뉴스로 보도가 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거지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면 달랐던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한 주제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뜨거웠던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라더라 뭐 이런 얘기들 또 계속해서 지금 했었는데 김종인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선 출마 주자로 세 사람을 언급해서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 3명을 당내에서 이렇게 특정하면서 언급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3명을 딱 찍어서 언급을 했을까 궁금증도 좀 나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번에 이 이제 그 모여서 왜 우리는 좀 안 띄워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볼멘 소리를 많이 했어요. 자꾸 뭐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만 했지 실제로 지금 내부에서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전혀 지금 띄워주고 있지 않다 위원장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오세훈 이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뭐 원탁회의를 구성을 하겠다 대선 주자들로 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그래도 자기가 당내에 너무 좀 이걸 안 띄워줬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세 분을 거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뭐 당내라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수식어는 붙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뭐냐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오픈적인 그런 또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어떤 스타트를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경쟁을 알리는 뭐 그런 신호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뭐 사무실을 오늘 뭐 오픈했다고 그러죠. 또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아마 서울시장으로 나갈 가능성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굉장히 주변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본인이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 안 했지만은 그런 가능성들 아마 뭐 서서히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이제 이 대선 주자와 서울시장에 대한 좀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윤석열 총장 여기 좀 견제를 좀 하는 듯한 모양새도 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권 사람인지 야권 사람인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하지만은 추미애 장관과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권으로 좀 집중되는 규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이거를 우리 야권 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당내에서 대선 주자 이렇게 3명 언급한 걸로 보면 윤 총장도 지금 대선 주자 뭐 여론조사 잘 나오고 있지만 정말 대선 주자가 되려면 당으로 들어오든지 그러니까 그만두고 정치하겠다고 하면서 당으로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대선 주자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이제 선을 그어서 얘기하는 거고 또 안철수 대표한테도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 우리 대선 주자는 이렇게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안 대표도 대선 주자 하고 싶으면 들어와라. 네. 그 시그널 계속 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우리 아무런 홍 의원한테는 생각이 없다. 이걸 또 시그널 주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이든 그 당선자 보고서 좀 기대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건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남북 관계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연전 뭐라 그럴까요? 좀 트럼프 대통령 시대보다는 그래도 좀 대화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저는 기대가 있다는 게 고령의 나이에서도 나이가 예. 있기 때문에 자기와 좀 연결시켜서 하는 이야기도 아닌가라는 또 그런 해석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직접 뛰는 건 지금 너무 뭐 그렇죠. 뭐 다면서 그렇게 하지만 어쨌거나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그때 상황을 또 가봐야 알기 때문에 어떤 예.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금의 기대감들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한동안 뭐 김종인 비대위 리더십 위기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뭐 당 내에서라고 언급하면서 얘기가 났다는 건 좀 봉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새롭게, 네. 그러니까 초선과 재선과 함께 가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쭉 보면은 당 이름도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당 지지도를 보면은 뭔가 확 늘어나거나 지지를 많이 받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도 당내에서 뭐 조경태 의원이나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리더십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안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재보선까지 리더십을 유지하지 못하겠다라는 위기감이 있어서 이번에 당내에서 네. 대선 주자도 언급하면서 뭔가 좀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418님 박 기자님 조곤조곤 정리해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416님 이원종 위원님 늘 똑부러지는 토론 감사합니다. 이현종 위원입니다. 자, 시사본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본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